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앞으로도 사실은 좀 AI 친화적으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을 제가 한 게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조혜리입니다. 이렇게 또 용승의 빈자리에 우리 혜리님을 모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해야 될 건 해야겠죠. 저희 아스쇼는요.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도 좋고 산책하면서 들어도 좋고 설거지하면서 들어도 좋습니다. 아마 저한테 맞춰서 써주신 것 같은데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용식님이 없어요. 용식님이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셨고 그래서 저랑 우리 조혜리 기자님 두 분이서 이제 두 명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방송 굉장히 IT 업계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생성형 AI와 저작권입니다. 아마 구독자분들은 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작년 11월에 챗GPT GPT 3.0이 공개된 다음에 그야말로 세상에 충격을 안겼죠. 그 다음에 생성형 AI랑 관련된 뉴스들이 진짜 맨날 쏟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어딜 가든 진짜 챗GPT 얘기를 꼭 하는 것 같고요. 저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혹시 지혜님께서는 챗GPT나 뭐 미드저니 이런 AI 써보셨나요?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시죠? 주호민 작가님 별명이 주펄이잖아요. 네. 그 주호민 작가님이 방송에서 이제 생성형 AI한테 챗GPT한테 주펄찜 레시피 알려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레시피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는데 마치 챗GPT가 주펄찜 말씀이십니까? 이러면서 레시피를 쭈르륵 하는데 거기에 주펄 300g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300g이라는 주호민 작가님 너무 무서워하면서 이게 뭐야 이랬던 호러로 그 영상 보고 제가 정말 깔깔깔 5분 동안 웃었거든요. 그게 딱 기억이 납니다. 그쵸. 의도치 않게 개그의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개그의 소재로 많이 쓰시고 또 최근에 바드라고 또 나와가지고 또 한때 막 SNS에 돌았던 게 바드한테 나를 물어봤을 때 뭐 가령 스탠딩 정지 기자에 대해 알려줘. 맞아요. 그래서 막 짜이라락 나오면 나 잘 살고 있구나. 그쵸.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되게 엉뚱한 매체에 재직하고 있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저 동아 사이언스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제? 스탠딩 정재 기자는 동아 사이언스의 기자로 막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아스 기자 활동을 해야겠구나라고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맞아요. 그런 식으로는 한 번씩 넣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디어 생각을 할 때 써본 적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기사 발제를 해야 되는데 되게 간단한 키워드나 이슈만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고 구체적으로 이걸 좀 전개를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하면은 가끔씩 챗GPT한테 그냥 무책임하게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걸 던진다든가. 꽤나 쓸만하나요? 근데 아무 말을 던져줘야 의미가 없을 때도 있는데 가끔씩 제가 생각지 못했던 포인트를 짚어준다거나 근데 되게 뻔한 이야기인데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게 가끔씩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게 아이디어 발제라는 게 사실 누구랑 얘기를 할 때 계속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항상 옆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가끔 그 역할을 시키면 생각보다 전 쓸만했었어요. 이런 꿀팁이 있나? 저도 앞으로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시죠. 네. 다만 근데 사실 아직 보안 이슈 이런 게 있으니까 업무에 좀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성능이 사실은 진짜 좋으니까 다들 어떻게든 현업에 활용하려고 방법은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때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이때 생각하게 되는 게 저작권 이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도 면밀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아스쇼가 다뤄보는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생성형 AI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 콘텐츠를 학습해서 이와 유사한 결과물을 새로이 생성해주는 AI입니다.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원본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 만들어진 게 원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픈AI가 내놓은 이미지 AI였던 달리 그리고 뭐 챗봇형 AI인 네. 챗GPT 이런 거는 현업에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챗GPT가 뭐 미국의 변호사 시험이랑 의사 자격 시험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 그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그 부럽군요. 스타트업 업계 변호사분들이 보내시는 뉴스레터가 있는데 네. 이 이슈를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분도 과연 나의 밥줄은 괜찮을까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다들 한 번씩 지식 노동자들은 한 번씩 나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슈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성형 이미지 챗 GPT가 굉장히 떴는데 또 이미지 AI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노벨 AI 이런 것들이 나왔고 네. 미드저니로 만든 작품이 미술 대회에서 1등을 나 하기도 소름 돋잖아. 했고요. 그니까요. 근데 알고도 인정을 해줬어요. 이게 네,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돌아다니는 웬만한 AI 이미지들은 다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러스트 분야에서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미 판매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예, 진짜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진짜 점점 가속이 되고 있다는 너무 건데요. 빠르네요. 네, 그렇죠. 사실 GPT-3는 이미 2020년 6월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대중적으로 이만큼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정말로 뺏을 거다. 이런 말도 사실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래 담론 중에 하나로 그냥 여겼던 것 같은데 근데 작년 11월에 GPT 3.5가 나온 이후에는 분위기가 진짜 많이 여기까지 온 달라진 것 느낌이라고요? 같아요. 예,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만큼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성형 AI의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이 그간 기계는 이건 못하겠지라고 생각했던 딱 그 지점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 기계는 창작은 못하겠지. 창의적이진 않을 거야. 창의성은 인간의 영역일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창의적이 개 잘함 이러면서 엄청 잘함.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더 창작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사례들 그리고 기존의 저작권 개념에 기반해서 따져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정확히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성형 AI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학습시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생성형 AI들이 사용한 데이터셋은 인터넷에 있는 크롤링 자료들이에요. 인터넷에 있는 그쵸, 것들, 아무래도. 긁어오는 것들이고요. 근데 분명히 이 중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다. 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반론도 있어요, 당연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사실 사람도 어차피 남의 작품을 보면서 학습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는 학습 자체에 대해서 뭐 저작권을 따지거나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AI가 학습하는 거에는 왜 문제를 제기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아요. 사실 생성형 AI가 콘텐츠들의 패턴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이렇게 갖다 붙여 놓는 거랑 조금 로직이 달라요. 그래서 따지기가 더 애매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법원까지 간 소송건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AI의 결과물을 짜깁기로 보냐 아니면은 학습의 결과인 창조로 보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재판의 결과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아마 다음 건들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의 저작권입니다. 이게 사실 뭐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로 돈을 벌 수 있냐 이걸 판단하려면 이쪽이 훨씬 중요하겠죠. 네, 그 AI의 결과물이 분명 원본이 따로 없는 새로운 콘텐츠인 건 맞는데 이 저작권이 AI 회사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프롬프트를 써서 결과물을 만든 개별 사용자에게 있는 건지는 좀 아리송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분명한 판결이 없고요. 네. 일단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본 결과 국내에서는 AI에게 저작권이 있다고는 볼 수 없대요. 일단 저작권의 왜죠? 주체는 다 인간이기 때문이고요. AI는 볼 수 없고 그럼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 중에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도 근거가 사실은 아직 없는 거죠. 모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갈피는 조금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약간 인간의 창의적 노력이 포함이 됐다면 그 사용자에게 일부 저작권을 인정하겠다 이런 방향으로는 가고 있어요.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애매하죠. 일부도 애매하고 네. 창의적 노력도 애매하고 또 애매하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케이스가 쌓이고 쌓여야지 네. 구체적인 게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이런 논의가 물론 예전에도 있긴 했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앞에 오고 이런 논의가 네. 구체적으로 된 게 역사가 짧아갖고 아직 맞아요. 판결도 제대로 난 게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제일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와닿을 만한 국내의 사례를 최근 걸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제일 최근에 문제가 된 건 웹툰이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그 네이버 웹툰의 지지난달에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라는 웹툰이 연재됐고요. 왜 웃으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논란됐죠. 네. 제목부터 약간 그쵸, 예. 짜깁기 느낌이 그쵸. 나서 누군가는 저도 왜 모르게 신과 함께는 왜 그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유명한 작품을 혹시 이것도 따라한 것이냐. 예,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는데 엄청 논란됐잖아요. 네, 이거. 맞아요. 예. 그 1화를 올렸는데 여기에 되게 많은 장면들이 AI로 작업된 것 같다. 되게 어색하다. 이런 네. 의혹이 있었어요. 뭐 손이 이상하다. 아니면 디즈니 캐릭터랑 비슷한 캐릭터가 나왔는데 디즈니가 그렇게 저작권에 민감한데 이거는 디즈니 캐릭터를 학습시켰으니까 튀어나온 것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사람이 침대 위에 서 있는 구도도 있는데 사람이 그림을 그렸으면 이게 뭔가 구도가 어색할 수는 있어도 침대 위에 서 있게 그리진 않을 텐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의혹들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별점도 진짜 낮았고 네. 이게 화요 웹툰 중에서 별점이 제일 낮아요 아직까지도. 어이쿠. 네, 그리고 악플도 진짜 많이 달렸는데요. 결국에는 제작사 측에서 후보정 과정에만 AI를 썼고 앞으로는 안 쓰겠다 이런 해명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영향이 있었던 네. 게 네이버 웹툰 측의 행보에도 영향이 있는 있었던 것 네네네.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 웹툰이 원래는 AI 활용에 진짜 적극적인 적극적이었죠. 예, 회사였어요. AI 스타트업도 인수했고 맞아. AI 채색 툴 이런 것도 맞아요. 만들었거든요. 채색 툴. 네. 그리고 작년 만우절에는 네이버가 원래 만우절 때마다 그 썸네일을 바꾸는 귀여운 이벤트들을 장난이 치시죠.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또 그걸 AI 이미지를 넣는 장난을 쳤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되게 관심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창작 과정을 자동화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네. 좀 높이고 스토리테크 회사가 될 거다. 이런 방향성을 보였는데 최근에 좀 바뀐 게 이번에 웹툰 공모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차 접수 때에는 AI를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2차 때 갑자기 AI를 넣으면 안 된다라는 그 공지를 했고요. 이렇게 급하게 노선을 좀 바꾸는 걸 보면은 네이버 웹툰도 이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까지 심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연한 그런 거부감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반발한다고? 그리고 네이버도 사실 네이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스토리테크의 진심이었고 네. 저는 그게 나쁘다고도 생각이 네. 안 들어요. 사실 뭐 그렇죠.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반발이 심했을까? 저는 약간 의아한데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네, 저도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는 되게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그게 나쁜 거라고도 전혀 네.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용자들의 반발은 많이들 예측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 부정적인 반응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자세히 보면은 다 창작자의 저작권 문제를 언급을 저작권 하고 문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들의 그림이 학습된 AI로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일단 침해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약간 저퀄리티의 양탄형 작품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거다. 웹툰 생태계를 망칠 거다.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게 좀 많았고요. 인접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웹소설 분야에서는 이미 AI 일러스트가 비슷한 이유로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는 문제가 좀 더 심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상황을 보면은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가 좀 저는 이해가 갔어요. 네. 일단 웹소설에는 보통 예쁜 일러스트 표지가 네, 하나씩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 표지가 예뻐야지 작품에 인기가 있다. 이런 네, 속설이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분들 사이에서는 좀 굉장히 있더라고요. 중요하다고. 예,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 표지에 AI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게 많이 정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네. 그러니까 한두 명 가끔 가다 실험해보고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장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게요.
일단은 노벨피아라는 웹소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작품의 프로필마다 그 표지의 저작권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꽤 많은 작품들이 이 작품은 이 이미지는 AI로 만든 작품이니까 상업적 이용이 자유롭다. 이렇게 써놓은 케이스를 꽤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크몽에 들어가면 아예 AI 디자인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서 한 판매자가 한 158구 정도 제가 들어갔을 때는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들어가 보면은 일단 원하는 디렉션을 주면은 거기에 맞는 AI 이미지를 뭐 3장 정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보통 AI 이미지는 손이 어색하다고 하잖아요. 네. 손 같은 데는 손가락이 6개고 막 이렇게. 네, 맞아요. 그걸 리터칭을 해주겠다, 그려주겠다, 어색한 부분들을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파는 분들이 되게 많고 굉장히 강력한 단점은 24시간 내에 그리고 비용은 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예. 저렴하네요. 그렇죠. 네. 가능하다라는 것도 사실 너무 강력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추어 웹소설 작가분이다 하면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왜냐면 네. 작가한테 의뢰할 돈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보통 그렇게 의뢰를 하면은 좀 이렇게 단가가 낮으면 수십만 원, 뭐 10만 원부터 이렇게 수십만 원 정도. 좀 단가가 세면은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좀 아마추어이거나 초보 일러스트 작가들 사이에서는 외주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로 이쪽에서는 큰 문제이고요. 논란이 되고 있고요. 와중에 간혹 가다가 기존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체랑 진짜 닮은 결과물이 있을 수 그쵸. 있잖아요. 학습을 또 그렇게 했으면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보이콧을 당하더라고요. 네, 이 작품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어떻게 그런 저작권 의혹이 아직도 있는 그런 AI 일러스트를 쓰고 결과물도 이럴 수가 있냐 하고 보이콧을 당하는데 실제로 당장 지난달에만 해도 카카오 페이지에 한 웹소설 작품이 있었어요. 새로 연재를 네. 시작했는데 기존 일러스트레이터 그 표지랑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AI 작품 이미지 아니냐 해가지고 논란이 되게 커서 실제로 표지는 거의 바로 내렸고요.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작품 연재까지 중단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웹툰, 웹소설 헤비 유저까지는 아니어도 네. 소프트 유저 정도까지는 되는데요. 좀 과하다 싶다가도 예. 그럴 수도 있다 그쵸. 싶다가도 해외는 네. 어떨까? 네. 우리나라만 이런가?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그쵸. 해외는 어떻죠? 예. 해외는 일단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알려진 거 크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 위주로 가져왔는데요. 상황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군요. 그러게요. 우선 올해 초에는 게티 이미지 잘 아, 아시죠? 이미지 네. 사이트인데 얘네가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드는 스테빌리티 AI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걸었죠. 네. 그 스테빌리티 AI의 데이터셋에 게티 이미지 측의 이미지가 최소 1,200만 장 포함됐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이 허용 없이 복사됐고 그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저작권 중에서도 복제권, 복사할 권리와 2차 저작물 작성권, 그 저작물을 근거로 2차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조항들을 자세히 보니까 상표권 관련된 얘기도 좀 많았는데 저희는 저작권 다루고 있으니까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에 대해서 스테빌리티 AI에서는 공정이용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정이용을 아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연구나 보도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권 이용을 일부 풀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먼저 제기된 소송도 있어요. 네.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 일반 개인 아티스트들, 사라 앤더슨 포함한 총 3명의 아티스트들이 건 소송이었고요. 대상은 스테빌리티 AI를 포함해서 미드저니 그리고 데비안트 아트라는 그런 이미지 사이트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기도 맥락은 결국 똑같아요. 원 저작자들의 동의 없이 웹에서 이미지를 스크랩해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 근데 사실은 이 아티스트들 소송보다는 게티 이미지 측의 그 소송이 좀 더 법적으로 약간 잘 갖춰진 그런 소송이다. 그래서 조금 더 승률이 높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아직 다 결과는 정확히 안 나온 거죠? 네, 다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올해 1월, 2월 이쯤에 제기된 소송들이고요.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점 중에서 네. 학습용 데이터로 쓰인 경우랑 관련된 게 저작권 분쟁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데이터로 쓰인 경우에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분들, 뭐 AI 전문가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결론은 이미 현존하는 AI에 학습돼서 유사한 결과물이 이미 나왔다. 그러면 진짜 현실적으로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법적으로 이미 나온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사실 앞으로는 이제 예방을 하고 우리가 네. 체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우선 검토하는 게 좀 몇 가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저작물이냐를 봐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만든 본인의 저작물이라서 그 저작권을 따지는 걸 테니까 맞겠죠. 두 번째로 실제로 유사하냐. 이걸 실질적 동의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원래부터 다소 애매한 좀 진짜 애매하죠. 이긴 예, 하고요. 그리고 한 변호사분께서는 약간 제3자가 봤을 때도 이 그림체 화풍 비슷한데? 라고 여길 정도라면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까지는 그래서 뭐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세 번째가 제일 큰 문제예요. 내 작품을 베껴서 만들어진 게 맞냐. 이걸 의거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진짜 이 의거성 측면에서 사실은 증명을 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의거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네.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AI는 되게 막대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어떤 개별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거지? 이걸 알 수가 없대요. 네, 지금 제가 AI 스타트업 소속인 변호사분들에게 이걸 알 수가 뭔가 기여도를 안다던가 할 수가 없냐 하고 여쭤봤는데 되게 단호하게 못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알 수가 없다고? 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셋 중에 저의 저작물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정말 저의 저작물에 기반해서 이게 나온 건지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내 거를 얼마나 뭐 퍼센티지 네, 뭐 이런 것도 알 수 퍼센티지도 없고. 당연히 알 수 없고요. 네. 그게 사실 맞는지조차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를 심화시키는 게 그 데이터셋 중에 본인의 저작물이 있는지를 아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웬만한 생성형 AI 회사들이 데이터셋을 점점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본인 저작물이 그 데이터셋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면 문제를 삼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선은 사실 사전에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을 인정을 할지, 뭐 인정을 한다면 뭐 어떤 대가를 주고받아야 될지, 뭐 대가가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할지, 요거를 사실 명확히 정하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내가 AI로 어떤 이미지가 되게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이거 내 그림랑 완전 비슷한데? 네네. 근데 내 기존 그림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네.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네, 그것도 모르고. 예, 그래서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 쳐도 네. 내 거를 실제로 정말로 의거해서 네, 정말 했는지도 알 수 없어서 그게 베이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림만 정말 비슷하지만 네. 나는 이제 눈 뜨고 코베인. 그렇죠. 물증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참 큰 문제네요. 이게 네. 정말 복잡한 문제인데. 네. 그러면 생성형 AI들이 어디서 그 학습 데이터를 구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나마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셋 출처가 알려진 곳은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아까 되게 많이 네.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아마 출처가 알려져서 그럴 텐데 벌써 2건의 소송이 연루되어 있죠. 여기가. 이래서 다들 안 알리려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는 라이온이라는 독일 비영리 단체에서 만든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게 다 공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우에는 별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그림이 학습되었는지를 검색해서 알아볼 수도 있어요. 네, 되게 그리고 아까 데이터셋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라이언의 데이터셋은 커먼 크롤이라고 인터넷 크롤링을 네네. 데이터를 가공한 그 원 데이터셋이 또 따로 있어요. 네네. 예, 요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커먼 크롤 프로젝트는 웹에 공개되어 있고 수집 허가가 된 데이터만 수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건이 2건이나 걸렸으니까 아무리 그 문제가 되지 않게 했다고 하더라도 좀 실제로는- 억울하겠다. 네, 논란이 자기들은 그래도 좀 억울할까? 왜 자기는 그래도 최대한 뭐 양심이라고 말 표현할 예.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네. 최대한 밝히자 예. 그렇게 했는데 네. 밝혔다는 이유로 그럴 수도 있을 것 밝혔기 같아요. 때문에 네. 2건의 소송이 연루되어서 아씨 우리도 밝히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저의 대피셜입니다.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스테이블 디퓨저는 출처도 다 밝히고 있고 만약에 본인의 그림이 사용되었는지 조회를 해보고 나서 있다. 근데 나는 학습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걸 제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이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좀 평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사실 이것보다 되게 상황이 평이 되게 안 좋은 곳이 또 어디죠? 있는데요. 노벨 AI라는 노벨 곳이 AI, 있어요. 네. 예. 여기도 사실은 원래 노벨 AI는 소설을 써주는 네. 생성형 네, AI인데요. 이미지 제너레이터라는 그림 AI가 또 붙어 있는데 이게 사실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 소설 AI보다 더 유명해졌고요. 예, 이거 그 노벨 AI의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특히 만화풍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정말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뭘 학습했냐? 그 일본의 담보루라는 사이트를 네. 학습을 했는데요. 담보루가 뭐냐면 픽시브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자기 그림을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네. 문제는 사실 이 담보루에도 불법 공유 게시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담보루에 있는 것들을 퍼왔다라는 게 문제가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노벨 AI의 경우에는 더더욱 현업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꽤 크죠. 근데 이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는 게요. 담보루가 일본 사이트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2018년에 저작권 정책을 되게 AI 친화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AI 학습을 위해서라면 공정 이용이 다 인정이 돼요. 다 퍼가도 됩니다. 네. 다 긁어가도 됩니다. 네. 그럼 노벨 AI 입장에선 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래서 담보루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저의 심정입니다. 네, 맞겠죠. 예, 예. 네. 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아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도 그 웹툰 분야였고 이런 만화풍 일러스트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되게 문제가 제일 먼저 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만화 콘텐츠의 강국인 일본에서 이렇게 오픈된 정책을 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아스조에서만 나온다고. 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뭐 네이버, 네.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번에 내는 하이퍼 클로바 X는 사실 아직 데이터셋을 얘기해주지 않았고요. 2021년에 하이퍼 클로바를 냈었어요. 네네. 이거는 논문의 그 데이터셋 출처가 좀 나와 있는데 카페, 블로그, 뉴스, 댓글 이런 거라고 돼 있는데 그 네이버 포털에 있는 그 게시물들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카카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코요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또 공개를 했고 코요는 뭘로 만들었냐 이렇게 문의를 드려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도 커먼크롤 예, 프로젝트를 분석해서 데이터셋을 수집했다 이런 답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기는 답변 주시는 걸 보니까 안전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사실은 그 카카오 브레인이랑 저희 아웃스탠딩이랑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 인터뷰 내용도 다시 보니까 처음부터 저작권 문제가 좀 없는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알려진 건 이렇게 다 크롤링 데이터고 사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크롤링 데이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마 거의 그럴 네.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셋이랑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저작권 개념으로 문제될 소지가 완전히 없는 케이스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좀 이해가 가는 게요. 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좀 빅데이터라고 부를 만큼 이 큰 규모의 데이터에다가 일일이 저작권을 따져서 뭐 동의를 받고 뭐 비용을 지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라이언의 데이터셋만 해도 50억 개 이상의 이미지와 텍스트 조합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개당 10원씩 준다. 이래도 500억 원이에요. 그래서 더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사 쓸 때 공정 이용 차원에서 가끔 이미지를 물론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네. 일부 허용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아마 기자분들은 공정 이용에 대해서는 다들 개념이 일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생성형 AI에게도 네. 해당이 된다고 하면 네. 좀 그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떤가요? 네. 저도 처음에 약간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게 AI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법이라는 게 알아볼수록 되게 묘한 구석이 있었는데요.
좀 개인의 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을 위한 법이기도 한데 동시에 그 지적재산권이 너무 독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작권법의 1조를 보면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두 동시에 가지네요. 네,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인 거예요. 아하. 근데 사실 콘텐츠가 너무 묶여 있으면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맞죠. 예.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게 처음부터 조금 애매한 요지는 분명히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글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또 읽고 사상을 공부를 하고 기존 사회의 약간 지적인 유산들을 흡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글도 쓰고 제 생각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지혜님께도 영향을 그쵸. 받았을 거고 용식님에게도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나를 이룬 파라를. 아웃스탠딩이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저의 약간 생각이나 뭐 사상 관점 이런 게 저 혼자서만 생각해낸 거냐? 그쵸.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모두 빚을 지고 있다니. 네. 그래서 저의 생각이나 글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좀 배타적으로 저만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좀 본질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저작물의 권리 자체가 되게 근대에 나온 개념이었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깨달음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저작권 개념이란 게 없었고요. 그래서 내 아이디어는 내 거, 내 저작물은 내 거 이런 개념이 지금 저희에게 너무 당연한데 되게 최근까지만 해도 당연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에는 한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너무 독점적으로 묶어놓는 것도 문제다. 이런 관점이 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물 사용을 일부 허용합니다. 이게 공정 이용이고요. 근데 아까 지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의문이 있었던 게 AI 기업들이 생성형 AI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 구독형 유료 네. 플랜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노벨 AI 같은 경우에도 유료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죠. 네. 그런데 공정 이용 개념이 성립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공정 이용 개념이 되게 모호해가지고 단순히 영리적 목적이라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구글 사례 조금 설명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구글의 사례 중에서는 좀 구글북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구글북스라는 사업이 2002년에 구글이 시작해가지고 2004년에 본격적으로 확대한 사업이고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책들을 다 스캔해가지고 디지털 파일로 변환을 하고 구글에 책의 어느 한 구절을 검색하면 그 부분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근데 가끔 뭘 검색하면 구글에 약간 네. 책 같은 게 뜰 때가 맞아요. 있으시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구글이 했었는데 바로 다음 해에 2005년에 작가조합이 저작권 침해라고 소송을 냈어요. 사실 작가조합 입장에선 당연한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네네네. 네, 책들을 다 스캔해서 올려놓는다고 하니까요. 근데 구글이 이겼고요. 오. 공정이용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때 공정이용인지를 판단했던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죠? 하나는 변용적 목적이냐, 다른 하나는 기존 저작물의 가치를 해하지 않느냐. 좀 구체적으로 부연을 드리자면 우선 변용적 목적. 책의 목적은 그걸 읽고 지식을 습득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근데 구글북스의 경우에는 검색했을 때 해당 책이 있으면 그 부분이 여기다 약간 보여주는 거라서 이게 목적이 다르다고 인정이 됐대요. 네. 일단 그래요. 뭐 다르다고 네, 검색 약간 인정받았다. 검색의 네. 목적에 좀 더 약간 초점을 둔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르다고 목적이 되었고 두 번째는 기존 저작물의 가치를 해하지 않느냐. 기존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느냐인데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이걸 공정 이용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었으면 대신에 원래 저작물에 뭔가 밥그릇을 뺏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구글북스는 여기서도 구글북스 프로젝트가 책 판매에는 방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네. 방해가 안 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되는 것 약간 같은데? 오프라인 책의 판매와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열람하는 건 다르다고 혹시 인정되지 구글이 않을까 싶기도 비싼 하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변호사를 죄송합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명을 네, 썼다거나 비싼 변호사를 써서 이긴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겼고 이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게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저작권의 공정이용도 사실 미국이랑 되게 비슷하게 따라왔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항목을 봤는데 거기서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근데 모든 형용사가 다 너무 애매한데? 맞아요. 주관적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분들도 사실 공정이용 얘기만 나오면 그게 사실은 이제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다 이러고. 그러니까 예. 통상적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고 맞아요.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아니 그럼 정당하게 해치면 되나요? 그렇죠. 오. 사실 요 아래에 뭐 이런 뭐 사용 목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라라고 한 4가지 정도 붙어 있긴 한데 네. 이것도 사실은 다 추상적이어가지고 제가 안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을 따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거성부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정 이용도 지금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모호해서 이것 자체도 문제고 그래서 넘어야 될 산이 진짜 많은 상황이라 가지고요. 게티 이미지 소송권 결과가 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쵸.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판례가 진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조금 논점을 옮겨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AI로 만든 거 저작권 인정받을 수 있는가? 네. 이게 사실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그렇죠. 궁금한 점이니까 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말씀 써도 되는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현행 국내법에 따르면 AI로 생성된 이미지에는 저작권 자체가 사실 인정되지 않아요. 공백이에요, 지금. 그래서 네. 우리나라 법에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지금 AI니까 아예 성립하지가 않고요. 다만 지금 심사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중에는 인공지능 저작물이랑 그 저작권자를 명시하는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공백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회색지대니까 더 그걸 틈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렇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이미지를 뭐 웹소설의 표지로 쓴 작가들도 이 이미지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일 거고요. AI의 본인의 그림체를 학습시켜서 판다 이런 텀블벅 프로젝트가 좀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내 이미지를 학습시켰고 이거를 팔겠다. 역발상인데 이거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아마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저 사람 일러스트레이터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 일러스트를 지금 다 베껴 학습시켰으면서 본인의 그림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진짜 많았는데 좀 일자마자 텀블벅 측에서 바로 거기는 접근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진위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프로젝트에도 안내사항을 보면은 현행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라.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쓰여 있었고요. 생성형 AI 사이트들 정책을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도 내용이 다 대동소이했어요. 정말로. 이미지의 사용은 자유다. 뭐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 사용자가. 그런데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다 이런 식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다. 다들 의미의 용도로 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AI 사용이 오버그라운드로 올라온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 이런 경우에야 좀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과 함께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네. 네. 신과 함께. 좋습니다. 그러면 AI로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권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약간 미국의 사례들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여기엔 좀 더 진전된 사례들이 있어요. 아까 미국 저작권청에서 좀 뭔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사람의 창의성이 가미된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하겠다. 이건데 이게 그래도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AI로 생성된 작품에도 저작물로서 심사받을 기회는 제공하겠다. 대신 그걸 위해서는 작품을 만든 과정에 대해서 되게 소상히 밝혀야 된다. AI는 어떻게 썼고 나는 그 과정에서 뭘 했는지를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를 일단은 갖고 있고요.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냥 일단은 최대한. 실제로 AI로 만든 그래픽 노블이 있어요. 만화인데요. 여명의 자리아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여명의 자리아. 예, 요거는 크리스 카슈타노바라는 작가가 미드저니로 모든 컷을 다 만들었어요. 네, 근데 저작권청이
이 만화의 저작권을 일부 인정한 게 일단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 작가의 글, 뭐 대사 이런 거겠죠. 네. 글이랑 이미지의 배치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미지 배치에 대해서 인정했다고요? 네. 점점 추상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쵸. 네. 예. 그리고 이보다 조금 일찍 화제가 되었던 케이스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이고 미드저니를 활용한 작품이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맞아. 미술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거 진짜 이건 꽤 유명했어요. 네. 근데 콜로라도 주 정부에서도 그냥 이 디지털 아트 부문의 규칙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창작 과정에 사용할 수 있고 문제 없다. 이렇게 쐐기를 한번 박았고요. 심사위원들도 AI가 그린 건지 알았다고 해도 이 작품을 우승했을 거다. 이렇게 정말 얘기했어요. 그럴까요? 심사위원들이 말을 번복하기 싫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진실은 알 수 없으나 공식 입장이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작가의 창의성이 가미됐다고 인정을 받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AI 저작물의 저작권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미국을 굉장히 많이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판례도 안 쌓이고 막 뭔가 큰 단위의 법은 못 만들더라도 네네. 지금 당장 이게 현실이니까 지금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스? 네, 그래서 사실 다들 빨리 만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미국 저작권 해보죠. 미국 저작권청의 사례는 앞에서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네네네.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개정안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죠. 네. 근데 이 중에서 AI랑 관련돼서 주로 언급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단 이게 이름이 따로 없어서 조금 복잡한 용어로 제가 얘기할 텐데 말씀하시죠. 2020년에 주호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어요. 여기에는 인공지능 저작물이랑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를 정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주체가 지금 저작권법에는 인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이 좀 인정이 된다면 AI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그 저작권 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좀 분명해지겠죠. 그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작물을 창작한 자 혹은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뭐적 이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등이 이렇게 솟는다.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뭐 그 외에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5년간 존속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참고할 만한 거는 2021년에 도종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어요. 여기에는 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걸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고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정보 및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AI 학습을 위해서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풀어주겠다. 결론은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이랑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다 2020년, 2021년에 나왔을 테니까 이분들은 챗GPT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인데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봐요. 예, 그니까요. 와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AI 창작에 대해서도 창작자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심각도가 좀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앞으로도 사실은 좀 AI 친화적으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을 제가 한 게 이번 달에 그 위원회 법률 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있는데요. 네네.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법안이에요. 근데 아마 여기에 그런 저작권 관련된 내용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큰데 이 법안의 그 취지 자체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이걸 원칙으로 해서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관대한 방향으로 많이 가겠죠, AI에. 그럼 해외도 좀 관대하게 가나요? 해외는 근데 최근에 가장 나온 거는 유럽 의회의 사례인데 유럽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의외인데? 의외인데? 왜죠? 네, 최근에 유럽 의회에서 AI 법을
협상안을 가결을 네네. 시켰는데 이게 바로 지난달이에요. 2023년 6월이고요. 여기에는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투명성을 좀 강화하라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네. 구체적인 항목들을 꼽아보자면 AI에 의해서 생성된 콘텐츠임을 밝혀야 되고 AI가 불법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뭔지 공개해야 된다. 숨기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아마 AI 관련 법안 중에서는 제일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 네. 진도가 지금 제일 빠른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국가들이 또 참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들끼리 눈치 싸움 같은 거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아마 네. AI를 좀 밀어주고 싶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많이 그러게. 포지션이 달라지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우리나라가 AI 산업에선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규제를 좀 강력하게 하기가 애매한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그래 같아요. 뭐 미국이랑 네. 한국은 어쨌든 좀 산업 네. 보면서 좀 개방적으로 갈 것 그쵸. 같고 네네. 또 제가 아까 의외라고 했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AI 친화적이지 않은 국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데는 AI의 네. 콘텐츠 이렇게. 보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것도 있네요. 네, 아니 우리가 듭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 네. 대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네.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풀어보아요. 봐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조금 뻔한 것 같아요. AI로 생성된 결과물의 경우에는 방향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앞으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창작 과정을 최대한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를 하되 인간의 창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요거는 조금 논의가 많이 돼야겠죠. 네, 네, 너무 기준이 많이. 추상적이다. 네. 그리고요. 네, 기준이 많이 세워져야겠죠. 아무튼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인정해주는 쪽으로 일부는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아까 말씀을 좀 제일 많이 드린 부분인데 학습 데이터에 쓰인 저작물들의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작자들한테 일일이 대가를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들고 거꾸로 완전히 다 허용하자, 그냥 대가 없이 다 공정 이용으로 가능하게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도 반발이 너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랑 관련해서는 그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 플랫폼이 막 등장할 때를 연상시킨다는 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그 기존엔 뭐 우리나라에선 소리바다 같은 그런 불법 공유 플랫폼들이 불법 네, 아무튼간에 네. 그런 음원 공유를 하는 곳에서 다소 약간 법에서 좀 벗어난 영역에서 음원들이 막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등장해서 그래도 약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그 음원을 소비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구조가 자리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스트리밍에 대한 대가는 음반 판매가랑은 또 다른 기준으로 산정이 됐죠. 물론 이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뮤지션에 대해서 수익 분배가 좀 공정하지 않다. 플랫폼은 많이 벌면서 그거에 비해서 너무 조금 나눠준다. 뭐 이런 논란도 분명히 있었고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뮤지션들이 나눠서 보이콧도 했는데 생성형 AI도 좀 저는 이런 논란을 아마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만약에 학습 데이터들에 대한 대가를 주는 방향으로 가도 그 대가는 사실 저작물 하나하나의 기존에 매겨져 있던 대가보다는 훨씬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사실은 큰 것 같고요. 학습이라고 또 하니까요. 그리고 얼마가 정당하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있겠죠? AI 기업들은 당연히 최대한 조금 주려고 할 거고 저작권자들은 많이 받으려고 할 것 같고요. 또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스트리밍 플랫폼이 음악 산업의 구조를 바꿨던 것처럼 좀 생성형 AI가 영향을 미치는 산업 분야들도 재구조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볍게 왜 웹툰 그림 가지고 싸우지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파보니까 이렇게 유럽이 나오고 미국이 나오고 네. 예, 산업 전반적인 구조까지 건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오늘 혜린님의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 앉아보니까 어떠세요? 많이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다는 건 또 되게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군요. 네. 저는 너무 약간 1대1 가해를 받은 느낌이라 아주 좋았고요. 최근에 핫했던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아쉬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 실질적인 주제를 여러분한테 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제발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